그 반지를 손에 넣으면 이 집은 살 수 있으니 썩어간다면 저는 과연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연화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다. 차가운 흙 아래에는 죽은 신랑의 옥반지가 잠들어 있었고 그 반지만 꺼내면 굶주린 집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손끝이 관 옆에 차가운 옥에 닿는 순간 어둠 속에서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야, 내 손에서 그 약속을 빼앗아가면 내 손도 더는 산 사람의 손으로 남지 못할 것이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을만 되면 산허리마다 흰 안개가 걸리고 밤이면 처마 끝에서 빗물이 천천히 떨어지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장날이 아니면 낯선 발소리도 드물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밤냄새와 기침 소리까지 알고 지냈어요. 마을 아래쪽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낮에는 햇살을 조용히 받고 밤에는 달빛을 깊이 품어 마치 오래 잠든 짐승처럼 가만히 엎드려 있었지요. 그 기와집에는 연화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연화는 혼례를 올린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신랑을 잃었고 붉은 혼례 비단의 빛이 채 바래기도 전에 흰 옷을 입고 앞마당을 오가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연화는 누구 앞에서도 크게 울지 않았어요.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부엌 항아리에 채우며 시부모가 깰 때까지 조용히 불씨를 살렸어요. 연화의 시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먼 길을 걷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눈이 흐려 바느질 끝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작고 큰 일은 대부분 연화의 손에 달려 있었지요. 그녀는 된장을 뜨고 장독대에 떨어진 낙엽을 걷고 비가 새는 곳을 헝겊으로 막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누가 보아도 어린 나이에 짊어진 짐이 무거웠지만 연화는 늘 낮은 목소리로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말하며 먼저 움직였어요. 그 집은 한때 마을에서 손님이 많이 드나들던 넉넉한 집이었다고 했어요. 넓은 사랑방에는 먼 친척들이 묵고 갔고 명절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아 떡을 나누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세월이 기울며 논 한 마지기 밭 한 고랑씩 남에게 넘어갔고 신랑이 병으로 눕자 남은 재물마저 약값과 제사 준비에 사라졌어요. 이제 집에 남은 것은 낡은 기와 오래된 장롱, 반쯤 빈 쌀독, 그리고 죽은 신랑의 이름뿐이었어요. 연화의 신랑 도유는 살아있을 때 말수가 적고 눈빛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혼례 첫날 밤 연화에게 작은 옥반지를 보여주며 이것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고 언젠가 집이 다시 따뜻해지면 당신 손에 끼워주겠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병은 봄비처럼 천천히 스며들었고 도유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채 가을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았어요. 장례날 시어머니는 그 옥반지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며 함께 묻었어요. 그 뒤로 연화는 남편의 무덤이 있는 뒷산 중턱을 매일 바라보았어요. 무덤은 소나무 세 그루 사이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고 바람이 불면 풀잎들이 사람의 옷자락처럼 부드럽게 흔들렸지요. 연화는 아침 일을 마치면 작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무덤 앞에 올리고 저녁이면 남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집은 무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잠시나마 가슴에 돌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집을 지키는 일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가을부터 비가 잦아지며 뒤뜰 담장이 조금씩 무너졌고 부엌 지붕의 이영 틈으로 빗물이 새어들었어요. 쌀독 바닥은 손바닥만큼 드러났고 장작더미도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지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낡은 부채만 접었다 폈다 했고 시어머니는 빈 찬장을 더듬다가 조용히 손을 거두었어요. 연화는 그런 두 분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모간이 따끔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연화를 가엾게 여겨 묵은 콩이나 말린 나무를 조금씩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도 재살림이 어려워지면 얇아지는 법이라 시간이 흐르자 발길은 줄어들었고 말만 남았어요. 젊은 과부가 저 큰 집을 어찌 지키겠나.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그런 소리가 우물가와 방앗간 근처에서 낮게 떠돌았어요. 연화는 모른 척했지만
물동이를 이는 어깨가 날마다 조금씩 더 무거워졌지요. 연화에게 친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산 너머 마을에 작은 집이 있었고 늙은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밤, 그녀의 손목을 잡고 어머니 아버지를 부탁하오 하고 아주 작게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말은 바람보다 약했지만 연화의 마음에는 모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배가 고파도 먼저 숟가락을 놓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먼저 누우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부엌 아궁이의 불빛이 낮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연화는 보리쌀을 씻어 작은 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었지요. 쌀보다 물이 많아 죽에 가까운 밥이 될 것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아껴 먹으려 했어요. 연화가 조용히 국자로 솥 가장자리를 저을 때 시어머니가 문턱 너머에서 얘야, 너까지 굶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웃으려 했지만 입술 끝이 떨려 제대로 웃지 못했어요. 그 밤 연화는 잠이 오지 않아 사랑방 앞 한마루에 앉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기와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아직 남아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 고인물에는 흐린 달이 깨져 보였어요. 연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휘었지만 장작을 패고 물을 기른 탓에 마디마다 작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문득 그녀는 도윤이 말했던 옥반지를 떠올렸고 그 기억은 차가운 물처럼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리움이었어요. 도윤의 손에 쥐어 묻힌 반지. 혼례 첫날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옥빛을 내던 작은 물건. 아직 연화의 손에 한 번도 제대로 끼워지지 못한 약속이었지요. 그러나 다음 생각은 그리움보다 더 무겁고 어두웠어요. 저 반지를 팔면 겨울 장작을 살 수 있을까? 무너진 담장을 고칠 수 있을까? 시부모에게 따뜻한 죽이라도 더 끓여드릴 수 있을까? 연화는 그 생각을 떠올린 자신이 무서워 숨을 멈추었어요. 그녀는 곧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죽은 이의 무덤을 떠올리며 물건 값을 세마는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낫게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배고픈 집의 밤은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빈 쌀떡 소리, 새는 지붕 소리,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 시아버지가 뒤척이는 소리가 한데 섞여 연화의 마음을 조여왔어요. 그녀는 쳇마루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은 멀리 달아난 뒤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위쪽 소나무 숲에는 짙은 안개가 걸려 있었어요. 연화는 무덤에 올릴 물을 바가지에 담아 산길을 올랐지요.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치맛자락을 적셨고 산새 소리도 평소보다 낮게 들렸어요. 도윤의 무덤 앞에 도착한 연화는 무릎을 꿇고 흙을 고르게 손질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입술 사이로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대답은 없고 소나무 가지에서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연화는 그 물방울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무덤 곁에 놓인 작은 돌이 젖어 있었고 그 위로 아침빛이 희미하게 번졌어요. 산 아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하루를 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닭이 울고 절구가 울리고 누군가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올라왔지요. 산 위의 고요와 산 아래의 살림살이가 너무 다르게 느껴져 연화는 한참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녀는 죽은 사람의 편안함과 산 사람의 배고픔 사이에 홀로 앉아있는 듯했어요. 그날 낮에는 먼 친척에게 보낸 빗독 말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심부름을 온 남자는 대문 밖에 서서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목소리는 마당 안까지 또렷이 들렸어요. 그는 이달 안에 약값으로 빌린 곡식을 갚지 않으면 남은 밭 문서를 다시 보겠다고 했지요. 시아버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헛기침만 하다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연화는 대문 곁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심부름꾼이 돌아간 뒤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바람이 열린 대문을 밀어 삐걱 소리를 내고 뜰 한 구석에 감나무 잎이 누렇게 말려 떨어졌지요. 연화는 떨어진 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어요. 인맥은 아직 선명했지만
손끝에서 쉽게 부서질 것처럼 말라 있었어요. 그녀는 그 잎이 자기 집 같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아직 기와집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속으로는 조금만 만져도 바스러질 만큼 약해진 집 말이에요. 저녁 무렵 오래전부터 이 집 부엌일을 거들던 늙은 순덕 할멈이 찾아왔어요. 순덕 할멈은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맑았고 도윤이 어릴 때부터 이 집을 드나든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작은 보자기에 말린 무청을 쌓아 부엌 구석에 내려놓고 연화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연화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하자 순덕 할멈은 낮은 목소리로 마음이 굶으면 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고 한마디만 남겼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연화의 가슴에 오래 머물렀어요. 연화는 순덕 할멈이 무엇을 알아차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신은 아무에게도 옥반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무덤 앞에서도 크게 울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할멈의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본 것 같았어요. 연화는 부엌문 곁에서 한참 서 있다가 말린 무청을 만졌어요. 거칠고 마른 잎이 손끝에 걸렸고 그녀는 그 작은 선물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면 마음이 더 약해질까 두려워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그날 밤 연화는 시어머니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등을 더듬으며 내 손이 너무 차구나 하고 말했지요. 연화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을 더 데워 오겠다고 했지만 사실 손끝은 오래전부터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시렸어요. 그녀는 그것이 가을밤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떠오르는 옥반지의 빛은 점점 또렷해졌고 아무리 외면해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장터에 다녀온 이웃 여인이 대문 앞에서 소식을 전했어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다 하며 장작값도 벌써 올랐다고 했지요. 또 아랫마을 어느 집은 굶주림을 피해 친척에게 의지하러 떠났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연화는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그 말들은 바람처럼 지나가지 않고 집안에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은 뒤 밥을 더 적게 먹으려 했고 시아버지는 낡은 소미불을 꺼내며 한숨을 속으로 삼켰어요. 연화는 그런 두 분을 보며 마음이 다시 흔들렸어요. 자신이 지키려는 것은 남편의 무덤인지 남편의 부모인지 아니면 이 집의 낡은 이름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두 소중했지만 모두를 지키기에는 손이 너무 작았지요. 밤이 되자 그녀는 장롱 밑에 넣어둔 홀레대의 비단 조각을 꺼내보았어요. 붉은 빛은 아직 곱게 남아있었고 그 위에 도윤의 손길이 닿았던 기억도 선명했어요. 연화는 비단을 품에 안고 오래도록 숨을 죽였어요. 그때 사랑방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문틈을 지나는 소리라 여겼어요. 그러나 다시 귀를 기울이자 누군가 마른 목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기척이 있었지요.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사랑방은 비어 있었고 도윤이 쓰던 낮은 책상 위에는 먼지만 얇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등잔을 들고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자신의 마음이 너무 허해 빈 방의 침묵까지 목소리로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연화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도윤이 살아있을 때 읽던 낡은 책 한 권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붓 한 자루가 말라붙은 채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붓을 만지지 못하고 손만 거두었어요. 죽은 사람의 물건은 이상하게 가볍게 보이면서도 손을 대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지요. 연화는 방 한가운데 앉아 당신이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을까요? 하고 작게 속삭였어요. 사랑방 밖에서는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적시고 있었어요. 우물가의 두레박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장독대 뒤편의 그림자는 길게 누워 있었지요. 연화는 그 평온한 풍경을 보며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세상은 남편이 죽은 뒤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달은 여전히 둥글고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오직 그녀의 마음만이 한 곳에서 멈춘 채 무덤 속 옥반지와 빈 쌀독 사이를 끝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연화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아궁이 속재를 해치자 어젯밤의 작은 불씨가 아직 붉게 살아 있었지요. 그녀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넣어 불을 살리며 한참 바라보았어요. 불은 처음에는 약했지만
마른 가지를 만나자 천천히 커졌어요. 연화는 그 불빛 속에서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커져버릴까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 붙으면 어느새 해서는 안 될 일도 그럴듯해지는 법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 연화는 마당을 쓸었어요. 빗물에 젖은 흙 냄새와 아침 안개가 섞여 집안은 낯설 만큼 고요했어요. 시부모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마을도 하루를 열기 전이었지요. 빗자루가 마당을 스치는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어요. 연화는 쓸고 또 쓸다가 뒷산 쪽을 바라보았어요. 소나무 새 그루가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고 그 아래 어디엔가 도윤이 옥반지를 쥔 채 잠들어 있을 것이었어요. 연화는 빗자루 자루를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다른 목소리는 이대로 겨울이 오면 모두가 더 힘들어진다고 속삭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다만 이 집을 버리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무덤에 흙을 파헤치는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했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오래 서 있었어요. 그날 아침 밥상에는 묽은 보리죽과 소금에 절인 무 한 조각이 올랐어요.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먹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연화의 그릇을 보며 자기 그릇에 죽을 덜어주려 했어요. 연화는 급히 손을 막으며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얇아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느라 제목조차 편히 먹지 못했고 부엌의 따뜻한 김만 조용히 천장으로 올라갔어요. 식사가 끝난 뒤 연화는 빈 그릇을 씻으러 우물가로 갔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저리도록 시렸어요. 그녀는 그릇 가장자리를 문지르다가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지요. 아직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그늘이 깊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물결이 흔들리자 얼굴도 함께 일그러졌어요. 연화는 그 모습이 낯설어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옥반지의 푸른 빛이 우물물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연화는 남편의 무덤에 갈 물을 준비하며 한참 망설였어요. 바가지에 물을 담고 작은 보자기에 마른 떡 한 조각을 쌓아 넣었지요. 그것은 제사도 아니고 잔치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인사였어요. 산길에 오르기 전 순덕 할멈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마음이 굶으면 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그 말이었어요. 연화는 바가지를 안고 서서 자기 손이 아직 자기 마음의 말을 들어줄지 알 수 없었어요. 뒷산길은 저녁 안개로 젖어 있었어요. 연화는 천천히 걸으며 풀잎에 닿는 치맛자락 소리를 들었어요. 무덤 가까이 이르자 소나무 냄새가 짙어지고 산 아래 마을의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지요. 그녀는 무덤 앞에 물을 올리고 떡 조각을 놓았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엎드려 있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제가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지나가며 소나무 가지를 낮게 흔들었어요. 연화는 그 바람 소리를 남편의 숨소리처럼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조금 놓이는 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더 깊은 갈증이 일어났지요. 그녀는 무덤의 흙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저 아래 옥반지가 있고 그 반지는 작은 물건이지만 한겨울을 견딜 곡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곧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아도 푸른 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산을 내려올 때 이미 어둠은 마을 지붕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대문 안쪽에서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눈이 어두운 노인은 딸처럼 며느리의 손을 더듬어 잡고 산길은 미끄럽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연화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손안의 떨림을 숨기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추위 때문이라 여긴 듯 손을 감싸 주었고 연화는 그 따뜻한 손길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죄스러웠어요. 그 밤 연화는 등잔불을 끄지 못했어요. 방 안의 어둠이 깊어지면 무덤의 흙냄새가 코끝에 다가올 것 같았고 등잔을 켜두면 옥반지의 빛이 불꽃 속에서 번뜩이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바늘을 들고 낡은 저고리를 꿰매려 했지만
실은 자꾸 엉켰고 바늘 끝은 손가락을 찔렀어요. 작은 피 한 방울이 맺히자 연화는 놀라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 붉은 점을 보며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얼마나 연약한지 처음 알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먼 산에서 부엉이 울음이 들렸어요. 연화는 이불 위에 앉아 도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부르면 그리움이 잦아들 줄 알았지만 이름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열어버렸지요. 그녀는 남편의 다정한 눈빛, 혼례 첫날의 조심스러운 손, 죽기 전 미안하다고 속삭이던 입술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옥반지를 쥐고 묻히던 손까지 생각이 닿자 연화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조용히 울었어요. 그 울음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시부모가 깨지 않도록 입을 막고 울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마음속 울음은 마당을 지나 우물가로 가고 장독대를 돌아 뒷산 무덤까지 닿는 것처럼 길게 이어졌어요. 연화는 울다가 지쳐 이마를 이불에 묻었어요. 그때 아주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스쳤어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희미하고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했어요. 연화는 숨을 멈추고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등잔불은 낮게 흔들렸고 창호지 밖에는 바람 그림자만 지나갔어요. 연화는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것이라 여겼어요. 그래도 그 희미한 부름은 귀 안쪽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것은 원망도 아니고 다정함도 아닌 깊은 흙 속에서 젖은 숨을 밀어 올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연화는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지만 잠의 문턱에 닿을 때마다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새벽닭이 울 무렵 연화는 겨우 눈을 붙였다가 깨어났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무덤 앞에 서 있었고 흙 사이로 푸른 물빛이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꿈에서 깬 뒤에도 손가락 끝에는 차가운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펼쳐 보았지만 아직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이미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하루가 밝아오고 집안 사람들은 다시 밥과 불과 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밤새 울어 조금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어느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는 법이지요. 연화는 부엌으로 나가 불을 피우며 뒷산 쪽 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안개 속에 사는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그녀에게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연화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한 며느리였고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시부모의 밥을 챙기는 착한 과부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보면 아직 안 됐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연화는 알았어요. 자신의 눈길이 예전보다 자주 뒷산을 향하고 손끝이 우물물 속에서도 자꾸 무엇인가 둥글고 차가운 것을 더듬는다는 것을요.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서 밤마다 아주 느린 물소리 같은 걱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마을에는 비가 자주 내렸어요. 낮에는 가늘게 흩뿌리다가도 밤이 되면 처마 밑을 오래 두드렸고 흙마당에는 발자국이 남았다가 천천히 물에 지워졌지요. 연화는 겉으로는 변한 것 없이 부엌과 안방을 오갔지만 마음은 늘 뒷산에 묶여 있었어요. 쌀독은 더 깊이 비어갔고 장작더미는 하루하루 낮아졌어요. 시어머니의 기침은 밤마다 길어졌고 시아버지는 새벽이면 몰래 대문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어요. 그 무렵 집안에 먼 친척이라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먼저 온 이는 도윤의 외숙모라 불리는 금실이었고 그 곁에는 나이가 비슷한 딸 매월이 서 있었지요. 금실은 화려한 비단 치마는 아니었으나 말투만은 제법 높은 집 사람처럼 굴었어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마당에 무너진 담장과 기운 장독대를 훑어보며 이 집이 이렇게 되었구나. 참으로 딱한 일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끝에는 가는 가시가 붙어 있었어요. 연화는 손님을 내칠 수 없어 부엌으로 가물을 데우고 묽은 차를 내왔어요. 찻잔이라 해도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조금 깨진 그릇이었지요. 금실은 그것을 손끝으로 받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고
매월은 장롱과 벽장 쪽을 자꾸 흘겨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어두워도 그 기척을 느꼈는지 불편한 듯 손을 모았어요. 연화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자 금실은 웃으며 고생은 우리가 아니라 이 집이 하고 있지. 라고 대답했어요. 금실과 매월은 며칠만 머물겠다 했지만 그들의 보따리는 짧은 머친이라 하기에는 제법 컸어요. 사랑방 구석에 짐을 풀고 나자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지요. 금실은 아침마다 앞마당을 지나며 장독대 뚜껑을 들여다보고 저녁이면 부엌 문턱에 앉아 연화가 밥을 푸는 양을 바라보았어요. 매월은 시어머니 곁에 다정한 척 앉았지만 말끝마다 젊은 사람이 혼자 집을 지키려면 눈치도 있어야지요. 하고 흘리듯 말했어요. 처음 이틀 동안 연화는 그 말들을 모두 참고 넘겼어요. 손님이니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낮은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금실은 점점 더 집안일에 끼어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쌀독을 열어보고 혀를 차더니 이 형편의 제사를 어찌 지내려나. 죽은 사람도 산 사람 사정을 알아야지.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시어머니 앞이라 차마 얼굴을 굳히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금실은 사랑방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시아버지에게 빚 이야기를 꺼냈어요. 약값으로 빌린 곡식, 장례 때 쓴 돈, 무너진 담장을 고치는데 들 비용까지 하나하나 세었지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금실은 한숨을 길게 쉬며 남아있는 물건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낮게 말했어요. 연화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고 손에 쥔 나무 주걱이 뜨거운 솥, 가장자리에 닿아 검게 그을렸어요. 연화가 방으로 들어가자 금실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눈가를 좁히며 며느리도 알고 있겠지. 도윤이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간 옥반지 말이다.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몸을 떨었고 시아버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연화는 목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금실은 그 침묵을 허락처럼 받아들인 듯 산 사람 셋이 굶는데 죽은 사람이 옥을 끼고 누워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고 덧붙였어요. 그 말은 방 안의 등잔불을 한순간 차갑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은 아이와 함께 묻은 약속이다. 하고 겨우 말했지요. 그러나 금실은 고개를 저으며 약속도 집이 살아있어야 지키는 법입니다. 라고 대꾸했어요. 매월도 곁에서 작게 웃으며 젊은 형님이 집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런 물건쯤은 알아서 꺼내야지요. 하고 속삭였어요. 연화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얘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같은 생각이 숨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연화는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씻었어요. 물은 차가웠고 금실의 말은 자꾸 손끝에 달라붙었지요. 산 사람 셋이 굶는데 죽은 사람이 옥을 끼고 누워있다는 말은 잔인했지만 듣고 나면 쉽게 떼어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연화는 그릇을 닦다가 멈추고 우물가를 바라보았어요. 달빛에 젖은 두레박이 천천히 흔들렸고 물속에서는 그녀가 보지 않으려던 생각들이 조용히 떠오르는 듯 했어요. 그녀는 낫게 아냐.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약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연화가 시댁 재물을 숨겨두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죽은 남편의 물건을 몰래 챙기려 한다고 했어요. 또 어떤 이는 젊은 과부가 큰 기와집을 차지하고 친척들을 막는다고 말했지요. 우물가에서 물을 샜던 여인들은 연화가 다가오면 말을 멈추었고 방앗간의 남자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공연히 헛기침을 했어요. 연화는 아무에게도 따지지 않았지만 등 뒤로 붙는 시선은 젖은 옷처럼 무거웠어요. 소문의 씨앗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금실은 낮이면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집안 형편을 말했고 매월은 우물가에서 젊은 안악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들은 연화를 대놓고 나쁘다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숨을 쉬며 우리도 안타까워서 그러지 하고 말했고 죽은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부모 굶는 꼴을 보겠느냐 하고 덧붙였어요. 그런 말은 비난보다 더 조용히 퍼졌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자리 잡았어요. 연화는 집안에서도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어요. 금실은 밥상 앞에서 늘 제목보다 적게 먹는 척하면서 연화의 숟가락을 보았고 매월은 시어머니에게 형님이 너무 마음이 여려
집안 결정을 못 하시는 듯합니다. 하고 말했다가 연화가 오면 웃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말들을 듣고도 화를 내지 못했어요. 집안의 가난이 사람의 목소리를 작게 만든 것이지요. 연화는 그런 침묵이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고 느꼈어요. 어느 흐린 오후, 순덕 할멈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녀는 젖은 삿갓을 대문 곁에 세우고 부엌으로 들어왔지요. 연화는 보리죽을 젓고 있었고 금실은 마루에서 바느질하는 척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순덕 할멈은 부엌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연화의 손목을 잠시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남의 말이 내 마음을 대신 살게 두지 마라 하고 한마디만 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곧 고개를 숙여 감추었어요. 순덕 할멈은 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어머니 방에 잠시 들러 절을 하고 금실에게도 예를 갖추어 인사했지요. 금실은 할멈이 떠난 뒤 입꼬리를 올리며 늙은 사람들은 늘 말이 조심스럽지만 배고픈 겨울에는 조심스러운 말이 밥이 되지 않는다 고 했어요.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덕 할멈의 손길과 금실의 말이 마음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밤새 소리를 냈지요.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워 더 괴로웠어요. 그날 밤 사랑방에서는 금실과 매월의 속삭임이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연화는 물을 뜨러 나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말을 듣게 되었지요. 매월이 옥반지만 있으면 빚도 갚고 우리도 헛걸음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자 금실이 어리석은 과부 마음은 죄책감으로 밀면 쉽게 움직인다 고 대답했어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던 말들이 실은 다른 계산을 품고 있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연화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지만 심장은 오래 뛰었어요. 화가 나야 했고 억울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먼저 밀려온 것은 부끄러움이었지요. 금실의 말처럼 자기 마음이 정말 쉽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이불 위에 앉아 두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손가락은 아직 희고 가늘었지만 손끝은 전보다 더 차가웠어요. 마치 아직 닿지도 않은 옥반지의 냉기가 벌써 살게 밑으로 스며든 듯 했어요. 연화는 두 손을 품에 넣고 몸을 웅크렸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어떤 여인이 연화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이 그 집을 혼자 붙들고 있으니 돌아가신 분도 편치 않겠다 고 말했지요. 다른 이는 말리듯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도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연화는 물동이를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뒤에서 순덕 할멈이 나타나 여인들을 향해 입으로 지은 담장은 비 오면 먼저 무너진다 고 말했어요. 우물가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여인들은 멋쩍게 물동이만 만졌고 연화는 순덕 할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고마움도 오래 마음을 덮이지는 못했지요. 이미 퍼진 소문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려웠어요. 그날 이후 마을 아이들조차 대문 앞에서 놀다가 연화를 보면 슬그머니 다른 골목으로 갔어요. 누군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이었어요. 연화는 아이들의 등을 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흙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서는 금실이 기다렸다는 듯 연화를 불렀어요. 그녀는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빚과 제사 비용을 다시 세고 있었지요. 네가 욕을 먹는 것도 결국 이 집을 살리려는 결단이 없어서다. 금실은 부드러운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화는 조용히 장부를 바라보았어요. 숫자들은 검은 벌레처럼 줄지어 있었고 하나하나가 집안 사람들의 숨을 갉아먹는 것 같았지요. 매월은 곁에서 죽은 신랑도 형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달콤하게 덧붙였어요. 그 말에 연화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원망하지 않으실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바람에 묻힐 듯 했어요. 금실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감싸며 부모를 살리려는 일이 어찌 죄가 되겠니?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연화는 어깨 위에 앉은 그 손이 마치 자기를 무덤 쪽으로 밀어내는 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말에 기대고 싶은 약한 숨이 올라왔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연화를 불러 방 안으로 앉혔어요. 방에는 작은 등잔 하나만 켜져 있었고 벽에 비친 그림자가 둘을 길게 감싸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얘야,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네 마음을 먼저 보아라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고 그 손길은 오래전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했어요. 그러나 따뜻함은 현실을 곧장 바꾸지 못했어요. 이튿날 빚독촉을 하던 집에서 다시 사람이 왔고 이번에는 말투가 더 단단했어요. 보름 안에 갚을 길을 찾지 못하면 남은 밭의 경계를 다시 정하겠다고 했지요. 그 말은 집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침을 심하게 했고 시어머니는 벽을 짚고 겨우 앉았어요. 연화는 손님을 보내고 대문을 닫은 뒤 나무문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 움직이지 못했어요. 금실은 그날 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엌에 혼자 있는 연화에게 다가와 작은 헝겊주머니를 내밀었지요. 그 안에는 짧은 쇠꼬챙이와 낡은 손삽이 들어있었어요. 연화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어요. 금실은 낮게 비가 많이 온 뒤라 흙이 무를 것이다. 달 없는 밤을 기다리면 아무도 모른다. 고 말했어요. 연화는 손을 뒤로 물렸지만 눈은 그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금실의 말은 더 이상 권유가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어둠 같았어요.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금실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그럼 내 시부모가 굶고 이 집 문서가 남에게 넘어가도 괜찮다는 말이냐 고 물었어요. 그 말은 연화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을 찔렀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금실은 헝겊주머니를 부엌 아궁이 옆에 놓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생각은 네가 하거라. 다만 겨울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말만 남기고요. 그 뒤로 연화의 밤은 더 길어졌어요. 그녀는 잠자리에 누워도 부엌 아궁이 옆에 헝겊주머니가 마음속에 보였어요. 그것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새벽이면 혹시 누가 볼까 먼저 확인하게 되었지요. 매월은 낮마다 일부러 장작을 세며 이것으로는 초겨울도 못 넘기겠네요 하고 말했고 금실은 제사상에 올릴 재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집안의 모든 작은 부족함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뒷산, 소나무, 새그루, 도윤의 무덤이었어요. 비가 그친 뒤 마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감나무 잎은 거의 떨어졌고 장독대 위에는 마른 잎들이 모여 바스락거렸어요. 연화는 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허리를 펴고 뒷산을 바라보았어요. 산길은 멀리서 보면 부드러웠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그때 순덕 할멈이 대문 밖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녀는 연화의 시선을 따라 산을 보더니 죽은 이의 잠은 가난한 집의 빛보다 깊다 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빗자루를 꼭 쥐었어요. 순덕 할멈은 더 말하지 않았고 천천히 길을 내려갔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는 연화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려 했어요. 죽은 이의 잠은 깊고 산 사람의 배고픔도 깊었어요. 어느 깊이가 더 무거운지 연화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시어머니의 기침을 들을 때도 금실의 눈치를 볼 때도 순덕 할멈의 말은 자꾸만 등 뒤에서 그녀를 불렀어요. 그날 밤은 달이 없었어요. 구름은 낮게 깔렸고 바람은 기와 끝을 스치며 아주 낮은 울음처럼 지나갔어요. 집안 사람들은 이른 잠에 들었지만 연화는 눈을 감지 못했어요. 금실과 매월이 사랑방에서 자는 소리, 시부모가 안방에서 뒤척이는 소리, 아궁이 속재가 내려앉는 소리가 차례로 귀에 들어왔지요. 연화는 결국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아궁이 옆 헝겊주머니는 그대로 있었고 손을 대자 쇠붙이의 차가움이 살관에 스며들었어요. 연화는 주머니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또 집어들었어요. 그 짧은 움직임 사이에 그녀의 마음은 수십 번 무너지고 일어섰지요. 그녀는 집을 위해서다 하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곧 당신을 배신하는 것일까? 하고 또 속삭였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대문을 밀어 삐걱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산길에서 기다리며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연화는 두 손으로 주머니를 감싸 쥐고 오래 서 있었어요. 그때 사랑방 쪽에서 마루가 아주 작게 삐걱거렸어요. 연화는 놀라 뒤돌아 보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금실이 깨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고, 어쩌면 집 자체가 그녀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것일지도 몰랐어요. 연화는 주머니를 품속에 넣지 못하고 다시 아궁이 곁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부엌 문을 닫았지요. 손가락 끝은 이미 푸른 새벽처럼 차가웠어요.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뒤돌아보았고, 어둠 속의 부엌은 조용히 입을 다문 채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어요. 그 밤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금실은 아침상에서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매월은 연화를 보며 의미 모를 미소만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걱정했지만 연화는 잠을 설쳤을 뿐이라고 했지요. 마을에서는 또 새로운 말이 돌았어요. 곧 보름이 오기 전에 그 집에서 큰 결정이 날 것이라고. 죽은 신랑의 옥반지가 다시 세상 빛을 볼지도 모른다고요. 연화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의 마음속 일은 더 이상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요. 금실의 말, 매월의 눈짓,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빛 독촉, 빈쌀독이 모두 그녀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모두가 그녀를 원망할 것이고, 그녀가 가면 죽은 남편의 잠이 흔들릴 것이었지요. 그날 해질 무렵, 연화는 뒷산을 향해 오래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직 죄가 되지 않은 생각을 붙들고 조용히 울었어요. 보름이 가까워질수록 마을의 밤은 더 일찍 내려왔어요. 해가 산등성이 뒤로 숨으면 안개가 골목마다 스며들고 집집마다 등잔불이 하나씩 켜졌지요. 연화의 집도 겉으로는 다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는 묽은 죽 냄새가 나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기침이 잦아들었고, 사랑방에서는 금실과 매월이 나직이 속삭였어요. 그러나 연화의 마음속에서는 하루 종일 흙 파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삽을 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무덤 앞에 선 것처럼 발밑이 축축했어요. 그날 밤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땅은 며칠 동안 머금은 물기로 무르게 젖어 있었어요. 구름은 달을 가렸고 산길은 검은 천을 깔아놓은 듯 조용했지요. 연화는 모두가 잠든 뒤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고 옷깃이 마른 갈대처럼 바스락거렸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아궁이 옆에 숨겨둔 헝겊 주머니를 꺼냈어요. 안에는 손삽과 쇠꼬챙이가 차갑게 누워 있었고, 그 차가움은 손바닥을 지나 가슴까지 들어왔어요. 연화는 문 밖으로 나가기 전 안방 쪽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시아버지는 깊이 잠들지 못해 가끔 마른 기침을 했고, 시어머니는 잠결에도 며느리 이름을 부르는 듯 낮게 중얼거렸지요. 그 소리를 들으니 연화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러나 금실이 낮에 했던 말과 빈쌀독의 바닥, 빛 독촉하던 사람의 눈빛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녀는 죄가 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입술 안쪽으로만 말한 뒤 조용히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길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어요. 개 짖는 소리도 없었고 먼 집의 등잔불도 대부분 꺼져 있었지요. 연화는 치맛자락을 끌어안고 뒷산으로 향했어요. 발이 진흙에 빠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을 깨울까 두려웠어요. 산길에 들어서자 소나무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더욱 짙어졌어요. 바람은 거의 없었지만 나뭇잎은 누군가 지나가는 것처럼 가끔 스쳤고, 연화는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도윤의 무덤은 소나무 세 그루 사이에서 검은 덩어리처럼 보였어요. 낮에는 부드럽던 봉분이 밤에는 낯선 사람의 등처럼 차갑고 크게 느껴졌지요. 연화는 무덤 앞에 서자마자 무릎이 풀려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삽을 꺼내지 못하고 두 손을 모아 절부터 했어요. 여보, 제가 잘못된 길로 온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 풀벌레 소리에도 묻힐 듯 했지만 그 말이 끝나자 산이 더 조용해졌어요. 연화는 마침내 손삽을 들었어요. 처음 흙을 떠낼 때 손목이 굳어
삽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자 젖은 흙은 생각보다 쉽게 갈라졌어요. 그 쉬움이 오히려 연화를 더 두렵게 했어요. 죽은 사람의 잠이 이렇게 쉽게 흐트러지는가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흙을 한 줌씩 옆에 모으며 울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흙 속에서 오래 묵은 차가운 냄새가 올라오자 눈물이 저절로 뺨을 타고 흘렀어요. 얼마쯤 팠을 때 삽끝이 딱딱한 것에 닿았어요. 연화는 숨을 삼키고 쇠꼬챙이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나무관의 윗부분이 드러났고 오래 젖은 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지요. 그녀는 더 깊이 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옥반지가 도윤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관 옆의 틈을 조금 더 찾아야 했어요. 손끝은 진흙과 땀으로 젖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박혔어요. 그때 아주 낮은 바람이 무덤 위를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서 연화는 자기 이름을 들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산새가 낸 소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다시 들려온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연화야. 너무 낮고 젖은 목소리였고 살아있을 때 도윤이 밤마다 조심스럽게 부르던 소리와 닮아 있었어요. 연화는 손삽을 떨어뜨렸어요. 산은 다시 고요했고 소나무 그림자만 무덤 위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손은 이미 흙 속을 더듬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 작은 둥근 물건이 닿았어요. 처음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지만 흙을 문질러내자 차갑고 매끄러운 옥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살아났어요. 연화의 숨이 멈추는 듯 했어요. 그 반지는 도윤이 혼례 첫날 보여주었던 바로 그 옥반지였지요. 죽은 이의 손에서 빠져나온 물건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바닥 위에 놓이자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연화는 그것을 품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그 순간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내 잠을 깨우느냐? 연화는 그대로 엎드려 울었어요. 제가 욕심을 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살리고 집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말 안에 섞인 두려움과 변명을 스스로도 들을 수 있었지요. 목소리는 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소나무 가지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 연화의 손등을 때렸어요. 그녀는 서둘러 흙을 다시 덮었어요. 덮고 또 덮었지만 한번 열었던 흙은 이전처럼 고르게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덤의 모양을 손으로 다듬고 몇 번이나 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품속의 옥반지는 작은 물건인데도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연화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반지를 다시 무덤에 돌려놓으러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빈 쌀독과 시부모의 얼굴이 떠올랐고 발은 다시 마을 쪽으로 내려갔지요.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새벽 바람이 차게 불었어요. 연화는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보았어요. 뒷산은 안개에 가려 있었지만 누군가 그곳에서 그녀의 등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부엌에 들어온 연화는 아궁이 옆에 앉아 한참 숨을 골랐어요. 손삽과 쇠꼬챙이를 씻어 다시 헝겊 주머니에 넣었고 품속의 옥반지는 마른 수건으로 닦았어요. 흙이 닦여나가자 옥빛은 어둠 속에서도 맑게 빛났지요. 그러나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연화는 반지를 장롱 깊은 곳에 숨기려다가 차마 안방 가까이에 두지 못하고 부엌 벽 틈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손을 씻으려고 우물물을 떠왔지만 아무리 문질러도 손끝의 흙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연화의 얼굴은 종이처럼 희었어요. 금실은 밥상 앞에서 그녀를 유심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매월도 눈치를 챈 듯 그릇을 내려놓으며 형님, 밤새 어디 편찮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연화는 서둘러 그릇을 치우는 척 손을 피했어요. 이상하게도 오른손 약손가락 끝이 다른 손가락보다 더 차고 무거웠어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실로 그 손가락만 무덤에 묶어둔 것 같았어요. 그날 낮, 금실은 연화와 단둘이 있을 때 속삭였어요. 가져왔느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만으로도 금실은 알았는지 눈빛을 번뜩였지요.
그녀는 곧장 반지를 보자고 했지만 연화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금실의 얼굴에는 잠깐 날카로운 그림자가 스쳤어요. 망설이다가는 빚쟁이가 먼저 온다. 그녀는 낮게 말했어요. 연화는 부엌 벽 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곳에는 작은 옥반지가 숨겨져 있었고 숨겨진 물건은 오히려 온 집안을 차갑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튿날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일어났어요. 먼저 부엌의 등잔불이 바람도 없는데 자꾸 흔들렸어요. 연화가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면 불길이 한쪽으로 눕고 솥뚜껑은 혼자 작게 달그락거렸지요. 밤이 되면 사랑방 문틈에서 젖은 흙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금실은 그것을 오래된 집 냄새라며 넘겼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혔어요. 도윤이가 아프던 날에도 이런 냄새가 났다. 그녀가 혼잣말처럼 말하자 연화는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어요. 연화의 손가락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른손 약손가락 끝이 푸르스름하게 보였어요. 찬물에 오래 담근 탓이라 생각하고 헝겊으로 감았지만 푸른빛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저녁이 되면 손톱 밑에서 짙은 물이 번지는 것처럼 색이 깊어졌어요. 통증은 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가락 안쪽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가끔은 그 안에서 누군가 작은 돌을 굴리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연화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손을 소매 속에 숨겼어요. 하지만 숨기는 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물가에서 그릇을 씻던 중 이웃 여인이 연화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이 어찌 그리 푸르냐. 그 말에 다른 여인들도 모여들었지요. 연화는 추위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그날은 그리 춥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낮게 무덤 흙을 만지면 손끝이 저리다더라 하고 중얼거렸어요. 연화는 물동이를 들고 급히 돌아왔지만 소문은 그녀보다 먼저 골목을 돌아 집집마다 들어갔어요.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도윤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어요. 모두 잠든 뒤 그녀가 부엌 벽 틈에서 옥반지를 꺼내보려 했을 때였지요. 손끝이 반지에 닿자 사랑방 쪽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차갑구나. 연화야. 하는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연화는 반지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목소리는 원망처럼 크지 않았고 오히려 병든 날의 도윤처럼 가늘고 다정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죽은 사람이 아직 다정하다면 산 사람은 더 깊이 죄스러워지는 법이었어요. 연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녘에 겨우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 도윤이 젖은 소매를 끌며 사랑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빈 손가락만 하얗게 드러나 있었지요. 도윤은 연화를 꾸짖지 않았어요. 다만 내 손이 허전하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가 다가가려 하면 바닥이 무덤 흙처럼 무너졌고 그녀는 그 속으로 빠질 듯 놀라 깨어났어요. 깨어나면 오른손 약손가락은 더 푸르게 물들어 있었고 살갗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결국 연화의 손을 보았어요. 연화가 약그릇을 건네다가 소매가 밀렸기 때문이었지요. 시어머니는 흐린 눈으로도 그 푸른 빛을 알아보고 손을 움켜쥐었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금실은 곁에서 얼른 나서며 찬물에 오래 손을 담근 탓이지요. 하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그녀는 연화의 손을 한참 만지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연화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어요. 차라리 꾸짖어 주었다면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묻지 않고 울었고 그 울음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울음 같았지요. 연화는 방을 나와 장독대 뒤에 숨듯 섰어요. 하늘은 낮게 흐렸고 마당에 감나무 가지는 잎이 거의 없어 앙상했어요. 그때 사랑방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화가 돌아보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금실과 매월도 점점 불안해졌어요. 처음에는 옥반지를 빨리 팔아야 한다며 재촉했지만 집안의 기척이 이상해지자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밤마다 사랑방에서 누군가 젖은 발로 걷는 소리가 들렸고
매월은 새벽에 문 밖에 작은 흙자국이 찍힌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금실은 그것을 쥐가 지나간 흔적이라 했지만 흙자국은 사람의 발끝처럼 길고 가지런했어요. 연화는 그 자국을 보자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뒷산에 젖은 흙이 집안까지 따라온 것 같았어요. 순덕 할멈은 소문을 듣고 다시 찾아왔어요. 그녀는 연화의 손을 보더니 오래 말이 없었어요. 부엌에는 금실도 있었고 매월도 있었지만 할멈은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연화의 눈만 바라보다가 감춘 것이 사람을 살리는 법은 드물다. 고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금실은 불쾌한 얼굴로 헛기침을 했지만 순덕 할멈은 더 다투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엌 바닥에 희미한 흙자국을 손끝으로 만져보고 조용히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오후 마을 어른 몇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시아버지의 안부를 묻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눈은 연화의 손과 사랑방 문턱을 번갈아 보았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젊은 사람이 큰 근심을 혼자 품으면 집안에 찬 기운이 돈다. 고 말했어요. 또 다른 이는 금실을 향해 친척이라면 집을 돕는 것이 먼저이지. 소문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덧붙였지요. 금실은 억울한 얼굴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예전보다 차가웠어요. 소문은 이제 연화만이 아니라 금실에게도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숨기면 집이 살아날 줄 알았어요. 옥반지를 팔고 빚을 갚고 겨울을 넘기면 죄는 자기 혼자 품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숨긴 죄는 한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푸른 빛으로 드러나고 집안의 흙냄새로 번지고 죽은 신랑의 목소리로 밤마다 되돌아왔어요. 연화는 더 늦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을 밝혀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연화는 옥반지를 꺼내 작은 흰 천 위에 올려놓았어요. 등잔불 아래의 옥반지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물건의 빛이 아니었어요. 오래 닫힌 곳에서 나온 차가운 달빛 같았지요. 연화는 푸르게 변한 손가락으로 반지를 만지며 도윤에게 속삭였어요. 내일 모두 앞에서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잠을 흔든 것도 내 마음이 흔들린 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사랑방 쪽에서 희미한 한숨이 들렸어요. 그것은 노여움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연화는 새벽이 오기 전까지 준비를 했어요. 마당 한가운데 작은 상을 닦고 흰 천을 펴고 무덤에 다시 가져갈 물 한 그릇을 떠놓았지요.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그녀를 보고 물었지만 연화는 조용히 오늘은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금실은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이 변했어요. 매월은 어머니의 소매를 잡았고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집안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오랫동안 감춰둔 어둠이 마당으로 밀려 나오는 듯 했어요. 아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연화는 순덕 할멈에게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할멈은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나가기 전 연화의 푸른 손가락을 한번 보고 밝은 곳에 놓이면 썩은 마음도 마를 수 있다. 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조용히 절했어요. 곧 마을 어른들과 이웃들이 대문 안으로 모일 것이고 금실과 매월도 더는 피할 수 없을 것이었어요. 연화는 흰 천 위에 놓인 옥반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침 안개가 걷히자 연화의 집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물가에서 소문을 들은 여인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뒤이어 마을 어른들과 장정 몇이 낮은 기침을 하며 마당가에 섰지요. 모두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공기가 너무 차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작은 상 위에 흰 천이 이상하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연화는 그 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오른손은 긴 소매 안에 감추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안방 문턱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순덕 할멈의 부축을 받아 그 곁에 조용히 자리했어요. 금실은 사랑방 문 앞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매월은 어머니 뒤에 몸을 반쯤 숨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어요. 누가 먼저 말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고요가 오래 이어졌어요. 그때 순덕 할멈이 연화 곁에 물 한 그릇을 놓고
말은 늦어도 진실은 길을 잃지 않는다. 고 한마디 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밤새 울어 창백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맑았지요. 그녀는 먼저 시부모에게 깊이 절하고 이어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절했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흰 천의 가장자리를 살짝 흔들었고 그 아래 숨겨진 옥반지가 차가운 빛을 비추는 듯 했어요.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오늘 드릴 말은 제 부끄러움에 관한 일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마당의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어요. 연화는 흰 천을 천천히 걷었어요. 그 아래에서 작은 옥반지가 드러났지요. 햇빛은 아직 약했지만 반지는 젖은 달빛처럼 푸르게 빛났어요. 그 빛을 본 순간 시어머니는 숨을 삼켰고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잡은 손을 떨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낮은 탄식이 번졌어요. 금실은 얼굴을 굳히며 눈을 피했고 매월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연화는 푸르게 변한 오른손을 소매 밖으로 꺼내 반지 옆에 놓았어요. 손가락은 마른 풀잎처럼 차갑고 낯선 빛을 띠고 있었어요. 마당 안이 술렁였지만 연화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비 내리던 밤에 자신이 남편의 무덤으로 갔고 손삽으로 흙을 파고 죽은 신랑의 손에서 옥반지를 빼냈다고 고백했어요. 목소리는 자주 끊겼지만 말은 숨지 않았지요. 그녀는 집을 지키고 싶었다고, 시부모를 굶기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 마음이 죽은 사람의 잠을 어지럽힌 죄를 덮어주지는 못한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못하고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만 곧 순덕 할멈이 부드럽게 붙잡았어요. 연화는 시어머니 쪽을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는 옥반지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들은 목소리. 그 뒤로 손가락이 푸르게 변한 일. 밤마다 사랑방에서 젖은 흙냄새가 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 마당 위로 바람 한 줄기가 낮게 지나갔어요. 그 바람은 차가웠고 모인 사람들의 옷자락을 조용히 흔들며 사랑방 문 쪽으로 흘러갔어요. 금실은 그때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어린 과부가 마음이 약해 헛것을 본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죽은 이 물건을 꺼낸 것이 그리 큰 죄라면 굶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고 말했어요. 몇몇 사람은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금실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연화는 조용히 금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사랑방에서 들은 속삭임. 옥반지를 팔아 이득을 보려 했던 말. 헝겊주머니에 손삽을 넣어준 이를 차분히 밝혔어요. 매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금실은 곧바로 부정했지만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이웃 여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우물가에서 매월이 옥반지 이야기를 흘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노인은 금실이 여러 집을 돌며 연화가 재물을 숨긴 듯 말한 것을 들었다고 했지요. 말들이 하나둘 모이자 금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연화를 향한 의심에서 금실을 향한 꾸짖음으로 서서히 바뀌었어요. 그때 사랑방 안에서 낮은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오래된 나무가 마르는 소리 같았지만 곧 누군가 깊은 곳에서 숨을 들이쉬는 듯한 기척으로 변했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사랑방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틈 아래로 젖은 흙냄새가 퍼졌고 바닥에는 작은 물기가 번지는 듯했어요. 연화의 푸른 손가락이 갑자기 더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반지 앞에 엎드려 여보, 오늘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사랑방 쪽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산 사람의 욕심이 죽은 이의 잠까지 흔드는구나. 목소리는 멀리서 오는 바람 같았지만 마당의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막고 울었고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몸을 떨었어요. 금실은 뒤로 물러서다 문지방에 발이 걸려 휘청였어요. 매월은 어머니의 소매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목소리는 연화를 크게 꾸짖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무겁게 사람들의 마음을 눌렀어요.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내가 지키고자 한 것은 옥이 아니라 집안의 마음이었다. 그 소리는 사랑방 안에서 난 듯도 하고 뒷산 소나무 사이에서 내려온 듯도 했어요.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집을 지킨다 하면서도 약속을 훔쳤고 금실은 집을 돕는다 하면서도 남의 가난을 이용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지요. 마을 어른 중 가장 나이 많은 이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이 일은 더 숨겨서는 안 된다. 고 말했어요. 그 노인은 금실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헝겊주머니를 건넨 일이 사실인지, 마을에 소문을 퍼뜨린 일이 사실인지, 옥반지를 팔아 얻을 것을 생각한 일이 없는지 물었지요. 금실은 처음에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매월이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매월은 어머니가 빚을 구실로 반지를 팔아 일부를 가져가려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금실은 딸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마당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긴 한숨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그제야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어요. 그는 금실을 보며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다만 너무 지친 목소리로 가난은 부끄럽지만 남의 죽음까지 해집는 마음은 더 부끄럽다. 고 말했어요. 그 말에 금실은 얼굴을 붉혔고 매월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연화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연화는 아직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자신의 손이 차갑고 푸르러 그 따뜻한 손을 더럽힐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마당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거짓말의 그늘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마을 어른들은 금실과 매월에게 그날 안으로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먼 친척이라 하여 남의 집 문턱을 넘었으면 먼저 마음을 보태야지. 소문과 욕심으로 집안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꾸짖었지요. 금실은 억울한 듯 입술을 떨었지만 사랑방 문틈에서 다시 젖은 흙냄새가 흘러나오자 더는 말하지 못했어요. 매월은 작은 보따리를 챙기며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속삭였고 연화는 조용히 다시는 남의 슬픔을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금실과 매월이 대문을 나설 때 마을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욕하지 않았고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부끄러움과 찬 바람뿐이었지요. 대문이 닫히자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어요. 연화는 그제야 몸에 힘이 풀려 상옆에 주저앉았어요. 옥반지는 여전히 흰 천 위에 있었고 푸른 빛은 조금 옅어진 듯 했어요. 하지만 연화의 손가락은 아직 차가웠고 손톱 밑에 푸른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을 어른들은 옥반지를 다시 무덤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연화 혼자 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했지요. 순덕 할멈은 따뜻한 물을 가져와 연화의 손을 씻겨주었어요. 물에 손을 담그자 연화는 처음으로 통증을 느꼈어요. 그동안 너무 차가워 아픈 줄도 몰랐던 손가락이 서서히 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순덕 할멈은 물수건을 꼭 짜며 죄를 밝힌 손은 다시 일을 배울 수 있다. 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해가 기울 무렵 연화와 시아버지, 마을 어른 몇 사람, 순덕 할멈은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약해 마당에서 절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지요. 산길은 아침보다 훨씬 밝았지만 연화에게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에는 흰 천으로 감싼 옥반지가 들려 있었고 곁에는 작은 물그릇과 새로 뜬 흙이 담긴 바구니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걸었어요. 발밑에 낙엽이 부드럽게 부서지는 소리만 산길에 낮게 깔렸어요. 도윤의 무덤 앞에 이르자 연화는 먼저 엎드려 오래 절했어요. 무덤은 그녀가 어둠 속에서 서둘러 덮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그 흔적을 보는 순간 연화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옥반지를 무덤 곁 작은 자리 안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마을 어른들은 무덤을 크게 열지 않고 새 흙과 젖은 흙을 섞어 빈틈을 덮었어요. 순덕 할멈은 물그릇을 무덤 앞에 두고 낮게 절했어요. 연화는 무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집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당신의 잠을 어지럽혔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다시 덮고 제 마음으로 갚겠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 바람은 아침에 찬 기운과 달리 조금 부드러웠지요. 흙을 모두 고르고 나자 무덤의 모양은 다시 둥글고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연화의 푸른 손가락에서 날카로운 시림이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손끝에 아주 작은 온기가 돌아왔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처음보다 천천히 걸었어요. 누군가 연화에게 말을 걸려다가 그만두었고 또 누군가는 시아버지의 팔을 조용히 받쳐주었지요. 마을 어른은 내려오는 길에 빚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집이 당장 무너지지 않도록 마을에서 조금씩 힘을 보태겠다고 했어요. 누구는 장작을 나누고 누구는 보리쌀을 보태고 누구는 무너진 담장을 손봐주겠다고 했지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이 날 만큼 고마웠지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대문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화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 엎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가 죄를 지은 것도 맞고 네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 한 것도 맞다. 그 말에 연화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집안의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다시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덕 할멈은 부엌에서 불을 지폈어요. 마을 여인 두 사람이 묵은 콩과 말린 나무를 가져왔고 한장정은 장작 몇 단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았지요. 연화는 울어서 붉어진 눈으로도 손을 쉬지 않았어요. 그녀는 푸른 손가락에 천을 감고 나무를 씻고 보리와 콩을 넣어 따뜻한 죽을 끓였어요. 솥에서 김이 오르자 집안에 오래 잊었던 밥 냄새가 번졌어요. 그 냄새는 귀신을 쫓는 소리보다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달래주었어요. 마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둠이 깊기 전에 하나둘 돌아갔어요. 돌아가며 누구는 연화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누구는 말을 함부로 옮긴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연화는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도 잘못했고 사람들도 잘못했으며 가난한 집의 소문은 모두의 입을 거치며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대문이 닫힌 뒤 집안은 비로소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처럼 숨 막히는 고요가 아니라 긴 울음 뒤에 찾아오는 지친 평온에 가까웠어요. 밤이 되자 사랑방 문이 처음으로 스스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젖은 흙냄새도 더 이상 짙게 나지 않았고 등잔불은 바람 없는 방에서 반듯하게 서 있었지요. 연화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시부모 앞에 놓고 자신도 작은 그릇을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숟가락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고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기 그릇에 나물을 조금 덜어주었어요. 연화는 이번에는 사양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나물 한 젓가락이 용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식사가 끝난 뒤 연화는 마당을 쓸었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이 조금 보였어요. 장독대 뒤에는 아직 마른 잎이 쌓여 있었고 우물가 두레박은 조용히 매달려 있었지요. 연화는 빗자루질을 하다가 오른손 약손가락을 바라보았어요. 푸른빛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끝에 아주 희미한 붉은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손가락을 가슴 가까이 모으고 더는 숨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잠들기 전 연화는 사랑방 앞에 작은 등잔을 놓았어요. 도윤이 쓰던 책상 위에 먼지를 닦고 마른 붓을 가지런히 눕혔지요. 그녀는 방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문턱에 앉아 낮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 물건을 팔아 집을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살아있는 손으로 매일 조금씩 고치겠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젖은 무덤의 침묵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먼 곳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잠드는 듯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은 오래간만에 사람 사는 집처럼 따뜻했어요. 부엌 아궁이에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머리맡에 두고 깊은 잠에 들었고 순덕 할멈이 놓고 간 물수건은 아직 미지근했지요. 연화는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바로 잠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만 이제는 그 잘못을 감추지 않고 집안의 따뜻한 일들로 천천히 갚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새벽 가까운 시간, 연화는 아주 희미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도윤의 무덤 위에는 흰 안개가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소나무 세 그루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어요. 도윤은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서 낮은 목소리가 한 번 들렸어요. 집을 지켜라. 그러나 마음을 먼저 지켜라. 연화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깨어났을 때 방 안에는 새벽빛이 흐르고 있었고 푸른 손가락의 시림은 어제보다 조금 덜했어요. 집은 아직 가난했지만 이제 더는 거짓말의 밤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자 연화의 집 마당에는 전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너졌던 담장 아래에는 마을 장정들이 새 흙을 다져 놓았고 장독대 옆에는 이웃 여인들이 가져온 마른 나물이 가지런히 걸렸지요. 집은 여전히 낡았고 기와 사이로 바람은 드나들었지만 그 바람이 더는 사람의 목덜미를 차갑게 물지는 않았어요. 연화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흙이 고르게 다져진 자리를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감사가 조용히 피어났어요. 연화의 오른손 약손가락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손톱 밑에는 옅은 푸른 그림자가 남아 있었고 찬물에 손을 담그면 무덤의 흙을 만졌던 밤이 다시 떠오르곤 했지요. 그러나 손가락은 더 이상 죽은 나뭇가지처럼 굳어있지 않았어요. 아침밥을 지을 때는 천천히 구부러졌고 시어머니의 옷고름을 매만질 때는 작게 떨리면서도 제 일을 해냈어요. 연화는 그 손가락을 부끄러움으로만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은 잘못의 흔적이면서 다시 바르게 살라는 조용한 가르침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우물가에서 연화를 보면 말을 멈추던 여인들이 이제는 먼저 물동이를 받쳐주었고 방앗간 앞을 지나던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지요. 누구도 지난 소문을 크게 꺼내지는 않았지만 작은 행동마다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 여인은 새벽에 몰래 보리 한 되를 대문 안에 두고 갔고 다른 이는 겨울에 덮으라며 낡았지만 깨끗한 소미불을 가져왔어요. 연화는 받을 때마다 두 손을 모아 절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그 무거움은 원망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미안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모두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알았기에 더 낮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어요. 새벽에는 먼저 일어나 우물물을 길었고 낮에는 시아버지 약 다릴물을 준비했으며 저녁에는 시어머니의 손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드렸어요.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속의 바람은 예전보다 덜 흔들렸어요. 시아버지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깊은 한숨만 쉬던 그는 어느 날부터 마당가에 앉아 낡은 집신을 고치기 시작했지요. 손놀림은 느렸지만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눈빛이 맑아졌어요. 연화가 곁에 앉아 짚을 꺼내면 그는 한참 말없이 손을 움직이다가 네가 집을 붙든 덕에 내가 다시 손을 쓰는구나 하고 낮게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고개를 숙이며 아버님께서 계셔서 제가 버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연화가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짐을 진 것이 안쓰러워 차마 오래 보지 못했지요. 이제는 흐린 눈으로도 며느리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자주 불렀어요. 얘야, 오늘은 네가 먼저 한 숟가락 떠라. 그런 말 한마디가 연화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연화는 예전처럼 사양하려다가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거절하는 일이 될까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어요. 세 사람의 밥상은 아직 가난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굶기지 않으려는 마음만은 넉넉했어요. 순덕 할멈은 거의 매일 들렀어요.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들고 오지 않아도 마당 한가운데 서 있기만 해도 집안의 기운이 조금 단단해지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할멈은 연화가 장독대 곁에서 손가락을 감싸쥐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가까이 와서 오래된 천조각으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상처는 숨기면 맺고 돌보면 살이 오른다 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이 손가락뿐 아니라 자기 마음에도 하는 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금실과 매월의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들이 먼 장터 쪽 친척 집으로 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길에서 크게 부끄러워하며 말없이 떠났다고 했지요. 연화는 그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신을 부추기고 소문을 낸 사람들임은 분명했지만 그들도 결국 욕심과 두려움에 밀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연화는 다만 누군가의 가난을 이용하는 마음이 얼마나 집을 차갑게 만드는지 오래 기억하기로 했어요. 겨울 문턱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담장을 함께 손보았어요. 장정들은 무너진 흙을 걷어내고 새돌을 맞추었고, 여인들은 부엌 뒤편에 장작을 쌓아 비에 젖지 않게 덮었지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연화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자 슬그머니 마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아이가 연화의 손가락을 보고 작게 물었어요. 아직 아파요. 연화는 놀라지 않고 웃으며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지고 있단다 하고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마셨어요. 그날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남았어요. 담장을 고친 이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마당의 흙은 단단했고 장작더미는 든든했지요. 연화는 부엌에서 콩을 씻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보리와 말린 무청을 넣어 죽을 끓였어요. 솥뚜껑 사이로 김이 올라오자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오늘 냄새가 참 좋구나 하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사랑방 문턱에 앉아 오래된 그릇을 닦았어요. 연화는 그 소박한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집을 다시 살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밤이 깊어 식사가 끝난 뒤 연화는 작은 그릇 하나에 따뜻한 죽을 담았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고 시아버지도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화는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에는 별이 많지 않았지만 구름 사이로 작은 빛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뒷산으로 오르는 길은 전보다 무섭지 않았어요. 낙엽은 발밑에서 부드럽게 부서졌고 소나무 냄새는 차갑기보다 맑게 느껴졌지요. 연화는 천천히 도윤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도윤의 무덤은 다시 고요했어요. 새 흙이 잘 다져져 둥근 모양을 되찾았고 소나무 새 그루는 밤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무덤 앞에 죽그릇을 놓고 깊이 절했어요. 예전처럼 무엇을 달라고 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오늘 집에 따뜻한 김이 올랐고 시부모가 한 그릇씩 비웠으며 마을 사람들이 담장을 함께 고쳤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당신의 집이 아직 서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람은 천천히 지나갔고 무덤 위에 풀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연화는 한참 동안 무덤 곁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곳에 오면 미안함과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지만 그날은 슬픔 안에 작은 평안이 섞여 있었지요. 그녀는 도윤이 살아있을 때 웃던 얼굴을 떠올렸어요. 병든 날의 창백한 얼굴이 아니라 혼례 첫날 수줍게 옥반지를 보여주던 젊은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연화는 손가락을 펼쳐보았어요. 푸른 빛은 아직 남았지만 밤 공기 속에서도 손끝은 완전히 얼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연화는 매달 한 번씩 도윤의 무덤을 찾았어요. 값비싼 재물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지은 따뜻한 음식, 한 숟가락과 맑은 물 한 그릇을 가져갔지요. 그녀는 무덤 앞에서 오래 울지 않았어요. 대신 그달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말했어요. 담장 옆에 새로 심은 파가 뿌리를 내렸다는 일, 시아버지가 집신 세 켤레를 고쳤다는 일, 시어머니가 낮에 햇볕을 쬐다 잠깐 웃었다는 일들을 전했지요. 죽은 이에게 산 사람의 평범한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 연화가 찾은 새로운 예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화를 다르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불쌍한 과부라 했고 한때는 의심스러운 며느리라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집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라 말했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 말에 취하지 않았어요. 칭찬도 소문처럼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사람들이 좋게 말해도 조용히 고개만 숙였고 나쁘게 말했던 날을 떠올리며 마음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 낮은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믿게 되었어요. 어느 날
늦가을 장날. 빚을 독촉하던 집에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전처럼 대문 밖에서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요. 그는 마을 어른들이 조금씩 보태준 곡식과 시아버지가 고친 집신, 연화가 말려둔 나무를 보고 난 뒤 태도가 누그러졌어요. 당장 모든 빚을 갚을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갚겠다는 약속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해졌어요. 연화는 문서에 손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대신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어요. 그날 이후 집은 남에게 넘어갈 걱정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연화의 집 부엌에는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큰 잔치는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담장 고친 일을 마무리하고 시아버지가 새로 만든 집신 몇 켤레를 이웃에게 나눠준 날이었지요. 순덕 할멈은 늙은 손으로 물을 썰었고 시어머니는 눈이 흐려도 콩을 골라주었어요. 연화는 보리와 콩, 무청을 넣어 걸쭉한 죽을 끓였고 작은 소태는 장국을 데웠어요. 눈은 처마 밖에서 조용히 내려앉고 부엌 안은 김과 사람의 숨결로 따뜻했어요. 그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천천히 먹으며 오래 웃었어요. 누군가는 옛날 도윤이 아이였을 때 우물가에서 미끄러진 이야기를 했고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시어머니는 웃다가 눈물을 닦았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저려왔어요. 도윤이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 빈자리를 서로의 따뜻한 말과 밥김이 조용히 감싸고 있었어요. 사람은 잃은 것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해도 서로 기대어 추위를 덜 수는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순덕 할멈이 연화에게 그릇 하나를 내밀었어요. 내 몫은 네가 덜어라. 할멈의 말은 짧았지만 연화에게는 아주 깊게 들렸어요. 그동안 그녀는 언제나 남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자기 몫은 뒤로 미루었지요.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한 죽을 자기 그릇에 담았어요. 푸른 빛이 남은 손가락이 국자 손잡이를 잡자 조금 아팠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어요. 자기 몫을 받는 것도 집을 지키는 일의 하나라는 것을 그날 처음 배웠어요. 그 겨울은 정말 길었어요. 눈은 여러 번 내렸고 바람은 밤마다 문풍지를 흔들었지요. 그러나 연화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장작은 아껴 쓰면 충분했고 쌀떡은 가득 차지 않아도 완전히 비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집신을 만들어 조금씩 곡식과 바꾸었고 연화는 바느질과 장 담그는 일을 도와 이웃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이 어두웠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발소리만으로도 무엇을 하는지 알아맞혔어요. 그 소리들은 이제 불안이 아니라 살림의 박자였어요. 연화는 가끔 밤에 깨어 사랑방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의 책상과 붓, 낡은 책은 그대로 있었지만 방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때때로 바람이 문틈을 지나가면 낮은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죽은 이의 원망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된 나무집이 겨울을 견디며 내는 숨소리 같았지요. 연화는 그때마다 이불을 고쳐 덮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오늘도 집은 무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면 잠은 천천히 그녀 곁으로 돌아왔어요. 봄이 가까워지자 연화의 손가락에서는 푸른 빛이 거의 사라졌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하얗지는 않았고 손톱 곁에는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통증은 많이 줄었지요. 어느 맑은 아침, 연화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가 손을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손가락 끝에 따뜻한 빛이 앉았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순덕 할멈이 곁에 와서 흔적이 남아야 길을 잊지 않는다. 고 말했어요. 연화는 웃으며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봄바람이 마을로 내려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마당에 모여 작은 밥상을 차렸어요. 누구는 봄나무를 캐왔고, 누구는 묵은 장을 조금 덜어왔고, 누구는 새로 빻은 보리쌀을 가져왔지요. 큰 명절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 집이 겨울을 넘긴 것을 함께 기뻐하고 싶어 했어요.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리고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떠왔어요. 연화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권하며 조용히 움직였고 시어머니는 문턱에 앉아 그 광경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날 마을 어른은 사람들 앞에서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지난날 마을이 소문을 너무 쉽게 믿었고 한 사람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기보다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말했지요. 연화는 놀라 손을 저었지만 어른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네가 잘못을 밝힌 덕에 우리도 우리 입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 말에 마당은 조용해졌어요. 연화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낮게 대답했어요. 저도 제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시 조심히 살면 됩니다. 밥상이 펼쳐지자 사람들은 따뜻한 죽과 나물, 된장국을 나누어 먹었어요. 음식은 소박했지만 누구도 부족하다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봄나물이 쓰다며 얼굴을 찡그리다가 어른들의 웃음을 샀고 순덕 할멈은 작은 그릇에 죽을 덜어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지요. 연화는 마당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도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어떤 얼굴을 했을지 생각했어요. 슬픔은 다시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슬픔도 따뜻한 밥김 속에서는 조금 부드러워지는 법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당에는 빈 그릇과 젖은 수저, 아이들이 떨어뜨린 나물 줄기가 남았지요. 연화는 그것들을 천천히 치웠어요.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담장 옆 새싹을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부엌문 곁에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순덕 할멈은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기 전 연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이 집은 사람들 말이 아니라 네 손에 온기로 버틸 게다. 연화는 깊이 절했어요. 그날 밤 연화는 혼자 도윤의 무덤에 올랐어요. 손에는 남은 죽 한 작은 그릇과 봄나물 몇 줄기가 들려 있었지요. 산길에는 얼었던 흙이 녹아 부드러운 냄새가 올라왔고 소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얇게 내려왔어요. 무덤 앞에 선 연화는 오래 울지 않았어요. 대신 그릇을 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앉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주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고 그 자국 위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연화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당신, 오늘 마당에서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녀는 시아버지가 웃은 일, 시어머니가 죽을 남기지 않은 일, 순덕 할멈이 아직도 말은 짧지만 마음은 넉넉한 일, 아이들이 봄나물을 쓰다며 웃은 일을 하나씩 전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제 몫을 조금씩 먹고 제 마음을 조금씩 돌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밤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지나갔고 소나무 가지가 잠든 사람의 숨처럼 흔들렸어요. 연화는 마지막으로 무덤 앞에 깊이 절했어요. 다시는 죽은 이의 물건으로 산 사람의 빈 곳을 채우려 하지 않겠다고, 집을 지키되 마음을 먼저 지키겠다고 다짐했지요. 산 아래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저녁 불빛이 하나씩 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연화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은 때때로 어리석고 쉽게 흔들리지만 잘못을 밝히고 다시 손을 내밀면 차가운 집에도 온기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대문을 조용히 닫고 부엌의 불씨를 살폈어요. 작은 불씨가 재 속에서 붉게 살아 있었지요. 그녀는 그 불씨 위에 마른 가지 하나를 얹고 천천히 불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안방에서는 시부모가 고르게 숨쉬고 있었고 사랑방은 깊은 잠처럼 고요했어요.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달은 둥글지 않았지만 맑았고 바람은 차지 않았어요.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주 작게 웃었어요. 그때 사랑방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처럼 젖은 흙냄새를 데려오는 무서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집이 밤을 지나며 내는 나무의 숨소리였고 멀리서 누군가 편히 잠드는 듯한 기척이었지요. 연화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녀는 문턱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오래 품고 있던 말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천천히 꺼냈어요. 이제는 편히 주무세요. 저도 편히 살겠습니다. 그 말 끝에 집안의 등잔불이 아주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 뒤로도 연화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물을 했고 낮에는 밭 가장자리를 돌보고 저녁에는 시부모의 밥상을 차렸지요.
그러나 그 집에는 더 이상 숨겨진 옥반지에 차가운 빛이 없었어요. 대신 마당에는 아이들 발자국이 남고 부엌에는 밥 냄새가 돌고 장독대에는 햇빛이 오래 머물렀어요. 연화는 가끔 푸른 자국이 남은 손가락을 바라보며 그 밤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고개를 떨구기보다 마음을 바로 세웠어요. 그렇게 산골 마을의 오래된 기와집은 다시 사람의 온기로 밤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 겨울이 지나고 두 번째 봄이 찾아왔을 때 마을에는 한 가지 작은 이야기가 더 전해졌어요. 연화의 집 뒤뜰 장독대 곁에는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작은 터가 있었는데 그곳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무엇을 심어도 오래 살지 못하던 자리였지요. 어느 날 새벽, 연화가 우물물을 길어 오다 보니 그 메마른 흙 위에 아주 작은 푸른 싹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비가 특별히 많이 온 것도 아니었는데 그 싹은 마치 밤새 누군가 조심스레 흙을 밀어 올린 듯 고요히 서 있었어요. 연화는 그 싹을 뽑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물을 조금씩 주고 낮에는 닭들이 밟지 않도록 작은 돌을 둘러주었지요. 시어머니는 흐린 눈으로 그 모습을 보며 무엇이 자라느냐 하고 물었고 연화는 웃으며 아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살아보겠다고 올라온 것 같아 그냥 두려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순덕 할멈이 지나가다 그 싹을 보고는 잠시 허리를 굽혀 살피더니 사람이 모르는 씨앗도 제때가 되면 흙을 뚫는다. 고 말하고는 조용히 웃었지요. 며칠 뒤 그 싹은 작고 둥근 잎을 펼쳤어요. 잎빛은 이상하리만큼 맑은 옥빛을 띠고 있었지만 차갑지는 않았어요. 햇살을 받으면 은은하게 따뜻해 보였고 밤이 되면 장독대 그림자 사이에서 조용히 숨쉬는 듯 했지요. 마을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신기해했지만 연화는 누구에게도 특별한 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가락에 남은 희미한 자국을 바라보며 세상에는 돌려보낸 물건이 다른 모습으로 마음을 위로하러 오는 일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해 여름, 연화의 집에는 처음으로 작은 웃음소리가 길게 머물렀어요. 시아버지가 고친 집신을 팔아 보리쌀을 조금 더 드렸고 시어머니는 장독대 곁에서 그 옥빈 잎을 쓰다듬으며 낮잠을 자곤 했지요. 어느 저녁, 연화는 그 풀 곁에 앉아 남편에게 들려주듯 하루 일을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죽을 2그릇 드셨습니다. 아버님은 마당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울기보다 먼저 불을 지핍니다. 그러자 바람이 지나가며 잎사귀가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가을이 되자 그 풀에는 작은 흰 꽃이 피었어요. 꽃은 크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은은한 향을 내어 부엌과 마루 사이를 부드럽게 채웠지요. 그 향은 무덤에 젖은 흙냄새와 달랐어요. 오래된 슬픔이 햇볕을 머금고 천천히 마른 뒤 남는 향기 같았어요. 연화는 꽃을 꺾지 않았고 그 앞에 비싼 재물을 놓지도 않았어요. 그저 매일 물 한 바가지를 나누어주며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방식으로 돌보겠습니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장독대 곁에 흰 꽃을 보았어요. 누군가는 그것이 죽은 도윤이 남긴 마음이라 했고 누군가는 연화의 눈물에서 난 꽃이라 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어느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 꽃의 정체가 아니었어요. 한때 차가운 옥반지를 훔치려 했던 손으로 이제 따뜻한 물을 주고 무너질 뻔한 집에서 다시 밤 냄새를 피워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소중했지요. 첫서리가 내리던 밤, 연화는 꽃이 시들기 전 마지막으로 도윤의 무덤에 올랐어요. 손에는 그 흰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집에서 지은 따뜻한 죽 한 그릇만 들려 있었지요. 무덤 앞에 앉은 그녀는 오래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남긴 약속을 제가 한때 잘못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은 놓고 지켜야 할 것은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산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지나갔고 연화는 그 바람 속에서 더 이상 원망도 두려움도 듣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 먼 곳에서 편히 잠든 사람의 고른 숨결 같은 평안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장독대 곁의 꽃은 겨울마다 시들고 봄마다 다시 돋아났어요. 연화는 늙어갈 때까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것은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욕심 앞에서 흔들렸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따뜻한 이를 쌓으면 집도 마음도 천천히 살아난다는 이야기로 남았지요. 그리고 연화는 해마다 첫 꽃이 피는 밤이면 등잔불을 낮게 켜두고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오늘도 집은 따뜻합니다. 그러니 부디 편히 쉬세요. 이 이야기는 죽은 이의 옥반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산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연화는 집을 지키고 시부모를 모시려는 착한 마음에서 잘못된 길에 발을 들였지만 아무리 절박한 이유가 있어도 남의 잠과 약속을 함부로 깨우면 그 죄는 결국 자기 손끝에 푸른 흔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난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을 끝까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에 꺼내놓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 바른 길을 걷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나는 연화를 벌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끝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사람이었고 그 용기 덕분에 집도 마음도 죽은 이의 잠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면서 아무리 힘든 밤을 만나더라도 남의 슬픔을 이용하지 말고 욕심으로 사랑을 더럽히지 말며 지켜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친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갈 길이 열리고 차가워진 집에도 언젠가는 따뜻한 밤 냄새가 돌아오는 법입니다.